자, 오늘 시간에는 모의고사 사회 기초간호와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책은 2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 할게요. 1번 간호조무사 A씨는 2차 병원의 외과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의 업무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입원실 및 진료실의 환경을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답을 볼게요. 검사물을 채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물은 채취하지는 않아요. 검사물 채취는 이제 우리 간호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채취된 검사물을 어떻게 하시죠? 수거 및 확인과 각종 검사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놓는 것도 안 되고, 약을 투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단 조건이 붙죠. 간호사 지시 감독 하에 약을 투여하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번. 환자에 대한 간단한 치료를 한다. 여러분, 치료는 누가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자, 우선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여러분 책 38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환경 정리. 그래서 병실 환경 정리라든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제일 중요한 거 보고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검사물을 수거 및 확인과 각종 검사물을 운반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보조, 개인위생보조, 진료보조. 그래서 이런 보조의 역할, 드레싱의 준비, 그 다음에 돕기, 바이탈사인을 측정하거나 돕는 거, 기구 소독 및 손질 정리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업무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장 큰 거 요거 보고하는 거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 돕고, 그 다음에 보조하는 거, 요런 것들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돕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검사물 수거 및 확인과 각종 검사물 운반이 답이잖아요. 그런데 검사물의 채취도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채취는 안 되고요. 검사물 수거 및 확인과 각종 검사물 운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의 내용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병원에서의 실질적으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교과서 상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실습을 나갔다 들어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습 때는 병원에서 조무사 선생님들께서 검사물도 채취도 하기도 하고 뭐 주사도 놓기도 하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랑은 교과서의 내용과 임상의 내용은 이렇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병원에서의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교과서 상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실습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시험 공부에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책 내용대로 현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어요. 자, 임신 4개월 된 임산부가 산전 진찰 중 변비가 매우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간호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변비에 대한 간호교육 내용, 임산부 변비. 자, 그러면 답은요 여러분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가 되겠고, 1번이 왜 틀린가 볼게요. 하루 1000cc 이상 수분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임산부를 떠나서 변비 환자는 기본적으로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변 완화제나 미네랄 오일 복용한다. 5번에 하제를 복용한다. 임산부가 변 완화제, 그 다음에 미네랄 오일, 하제를 복용하는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자, 우선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임산부 변비 원인은, 임산부가 변비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장 운동이 저하돼서, 그 다음에 장의 수분 제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이 자궁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궁의 위치 기억을 하실까요 여러분? 자궁은 여기가 앞에가 뭐였죠?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에 자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궁 뒤쪽에 보시면 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이 태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죠? 방광도 압박하고 직장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광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막 소변이 너무 마려운 증상, 수시로 소변을 보게 되는 빈뇨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궁을 압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변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신하게 돼서 변화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변비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임산부의 변비를 완화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루 6잔 이상, 그러니까 3000cc 이상을 물을 마셔요.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라든지 채소 등의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고요. 섬유소 많은 음식,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도 장 운동을 촉진을 해요. 장 운동을 촉진을 해서 우리가 쉽게 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변비가 너무 심하면 이런 요법들을 한 후에 너무 심하면 관장도 할 수 있겠고, 하재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비약이에요. 변비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장, 하재, 대변 완화제는 임산부에게 절대적으로 금지입니다. 왜냐?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은 직장이 막 꾸글꾸글 움직이면서 자궁도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러면 자궁 수축이 유발이 돼서 이 자궁 수축이 유발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자궁 수축이 유발되기 때문에 관장, 하재, 대변 완화제는 반드시 우리 임산부 변비에서는 금지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비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신생아를 침대에서 들었는데 사지가 늘어진 상태로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때 간호조무사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 2번이죠. 아기의 호흡을 확인하고 간호사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 확인 보고, 그래서 신생아는 우선적으로 호흡 상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가정집에서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낙상 후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데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중에 방임, 답은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노인학대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임을 보시면 방임이라는 거는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문에서 우리 아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데 부양 의무자는 누구죠?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르신이 지금 고관절이 다쳤어요. 고관절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르신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의도적 혹은 또 비의도적으로 책임이나 의무를 현재 거부, 불이행하는 거예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 데려가서 뭐 때문에 아픈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부, 불이행하면서 노인 의식주 및 지금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상태, 요거를 우리는 방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이제 정서적 학대가 나와 있어요. 정서적 학대는 뭐냐? 욕설, 그 다음에 고함, 비언어적 행위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막 욕을 한다든지, 노인한테 욕을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언어라든지 비언어적으로 막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정서적 학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유기는 뭐죠, 여러분? 우리 강아지도 유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노인들을 유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설이나 길, 낯선 장소에 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강아지 유기도 굉장히 나쁜 건데 노인을 갖다가 유기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3번 신체적인 학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뭐죠, 여러분? 때리고 꼬집고 감금하고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체적 학대라 하겠고요. 그다음에 4번은 재정적인 학대라는 거는 뭐죠? 그야말로 재정, 돈에 대해서 그래서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정적 학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인 학대 유형에 대해서 좀 보셨고,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책 21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5번. 정상분만을 통해 3.5kg을 출생한 신생아의 안정시 정상적인 활력 증상 측정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생아의 활력 징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신생아 활력 징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신생아 활력 징후는 체온을 먼저 보겠습니다. 체온은 36.5도에서 37도로 어른보다 다소 높아요.
체온 자체가 다소 좀 높고요. 신생아는 체온 조절 기능이 미숙하므로 출생 즉시 신생아의 몸 또는 담요나 다른 방법으로 보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생아의 몸 또는 다른 곳을 담요나 다른 것들로 보온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생아 체온은 36.5에서 37도, 어른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인 이 기능이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제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은 체온이 뚝 떨어지는 상태, 그 다음에 더운 곳에 노출되면 또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가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양수로 막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죠? 아이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 신생아가 출생 즉시 어떻게 하셔라? 보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맥박을 보겠습니다. 맥박도 120에 140회로 성인보다 어떻게 되죠? 굉장히 성인의 맥박 여러분, 성인의 맥박은 60에서 우리 100회분이잖아요. 근데 60의 2배가 되는 막 120에서 140회로 굉장히 심장 박동이 빠릅니다. 그래서 맥박은 성인에 비해서 얘도 높아요. 자, 심장 조절 중추의 미숙. 그러니까 우리 신생아는 다 미숙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 또한 조절 중추의 미숙으로 심장 자체가 불규칙적이고 맥박의 리듬,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고 신생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호흡도 굉장히 빨라요. 30에서 60회분으로 신생아의 호흡, 깊이, 속도 등이 얘 또한 불규칙적이며 빠르고, 그 다음에 얕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무슨 호흡하죠? 성인은 흉식 호흡을 하는데 우리 아가들은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복식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흡이 중요한데 신생아 출생 후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혈압은 낮아요. 우리 정상 성인의 혈압은 120에 80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인의 고혈압의 기준이 140에 90에, 저혈압의 기준이 90에서 60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신생아들의 혈압은요, 낮아요. 그래서 보통 40에서 20, 70에서 30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들을 딱 봤을 때 체온, 맥박, 호흡은 성인보다 지금 높은 상태, 혈압은 이렇게 낮은 상태인데 우리 체온, 맥박, 호흡 이런 활력 징후 자체가 성인에 비해 좀 성인 정상치와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신생아 자체는 아직 미숙해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체온 조절도 미숙하고 심장 조절 중추도 미숙하고 호흡도 자체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폐도 완전히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활력 징후가 성인에 비해서는 막 불규칙적이고 빠르고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력 징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호흡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5번에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답은 4번이죠. 호흡은 불규칙적이면 30에서 60회 분이고, 자, 1번 왜 틀렸냐? 체온은 보통 38.5, 40.7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체온율이 몇이라 했죠? 36.5에서 37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맥박은 5회 정도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맥박은 5회 정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온이 상승하면 맥박도 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책에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보통 시험 문제에서 내가 책에서 본 것 같지 않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좀 생소한 지문이 나오면 우선은 제외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체온 상승하면 맥박도 좀 상승하고 호흡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활력 징후에서 맥박과 호흡을 좀 짝꿍으로 보지 이 체온과 맥박을 짝꿍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박 대 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맥박 4에 호흡 1, 4대 1의 비율이고 맥박이 상승하면 호흡도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됐던 걸 임상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최고 혈압은 100에서 110mmHg다 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40, 70 최고라 해봤자 한 70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뭐 4번이겠고 5번에 흉식호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가들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무슨 호흡을 한다? 복식호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생후 첫째 주에 체중이 출생 시보다 약 10% 감소했다. 이 신생아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생후 첫째 주 체중이 출생 시보다 10%가 감소했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생리적 체중 감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신생아들 막 태어나게 돼서 딱 첫날 태어나서 딱 보여주면 굉장히 막 양수에 뿔러 있고 시뻘겋고 못생겨 있잖아요. 퉁퉁 불어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퉁퉁 불어 있던 신생아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딱 보면은 어떡하죠? 되게 말끔해지고 예뻐진 상태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태어났을 때는 별로 안 예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붓기도 빠지고 하면서 막 예뻐져요. 이게 바로 이제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생후 3일에서 4일에 출생 후 체중의 5에서 10%에 해당되는 생리적 체중 감소가 시작되고 8일에서 9일에는 회복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신생아는 태어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체중이 3, 4일 정도에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겠고,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붓기 빠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리적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엄마와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받았던 호르몬도 없어지고 수분 공급도 억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가 이제 엄마와 분리돼서 밖으로 나와서 대소변도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막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리적인 체중 감소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는 답은 5번이 돼요. 생리적 체중 감소로 걱정할 것은 없다고 안심시킨다. 그래서 이 생리적 체중 감소라는 거는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겪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 그래서 생리적 체중 감소, 문제가 될 게 아닌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임신부에게 결핍된 경우 태아에게 크레이틴 병이 발생하게 되어 성장이 지연되고 선천성 기형이 초래되는 호르몬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크레이틴병 하면은요, 우리 신생아들이나 아이들한테 올 수 있는 병이고요. 답은 3번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레이틴병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레이틴병은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분비가 감소가 됐을 때 오는 것을 우리 크레이틴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 태아에게서는 크레이틴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성인에게서는 뭐라고 부르냐? 점액 수종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워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런 크레아틴병의 원인을 보시면 요거의 원인이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감소, 그래서 산모의 요오드 섭취 부족, 요오드라는 게 갑상선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모의 요오드 섭취 부족, 요오드 대사의 선체적 어떻게 됐죠? 결함.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요 티록신의 분비의 저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게 크레아틴병이고, 증상은 이 크레아틴병이 우리 태아들한테 부족하게 되잖아요. 신체 성장, 발달이 결함되고 정신적 지진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레아틴, 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치료 및 간호는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한다든지 스테로이드 요법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료 및 간호 모르셔도 되겠고, 크레아틴병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느냐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돼서 감소해서 결함이 돼서 생기는 게 크레아틴병.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돼서 아이들한테 오는 거는 크레아틴병,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건 점액수종,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외부 기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더라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체온 조절 중추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체온 조절 중추 요거는 무조건 시상하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머릿속에 있는 요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곳이 시상하부예요. 체온을 조절하는 곳이 있는데 시상하부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을 볼게요. 호흡에는 조직호흡인 내호흡과 폐호흡인 외호흡이 있는데 외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호흡과 외호흡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해부생리에 나와 있고 호흡기에 관련된 호흡 기계에서 산소 교환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내호흡과 외호흡으로 나눠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 내호흡, 외호흡으로 나뉘는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소가 교환되는 곳은 호흡 기계에서 어딘지 아시죠? 실질적으로 산소가 교환되는 곳, 폐포잖아요. 폐포에서 실질적인 산소,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폐포, 폐의 맨 끝에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걸 폐포라고 하죠. 그리고 이 폐포 주변을 혈관이 막 감싸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곳은 여기 폐포고, 이 폐포와 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자, 그래서 외호흡은 뭐냐? 폐포 공기와 폐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폐포가 있고 이 주변을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싸고 있다고 볼게요. 여기 이렇게 산소, 이렇게 혈액등이 있어요. 혈액등, 혈액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가스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를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고 이제 조직, 사람의 온몸 곳곳에서 얘네들이 또 이렇게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거를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막 너무 이해하려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시험이 한 달을 앞둔 상태에서는 너무 무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호흡과 외호흡. 자, 보세요. 폐포, 모세혈관, 그 다음에 조직, 요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혈액이라고 보셔도 되고, 모세혈관 안에 흐르는 게 혈액이잖아요. 그래서 폐포와 요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외호흡, 그 다음에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내호흡,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호흡은 폐포 공기와 폐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가스 교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호흡은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물어봤죠? 외호흡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외호흡이면 키워드 폐포와 모세혈관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에 폐의 폐포화, 순환 혈액, 우리가 모세혈관을 혈액이라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순환 혈액, 모세혈관 사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말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볼게요, 여러분.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자, 우리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뭐죠? 내호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막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내호흡, 외호흡의 이런 관계성.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은 외호흡, 모세혈관과 내호흡, 조직 사이에는 내호흡.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이걸 당장 지금 이해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지금 힘드세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기전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해하시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요렇게 간략하게라도 좀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최종 월경일인 경우 분만 이정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분만 이정일 계산이 나왔네요. 자, 분만 이정일 계산일 풀9, 풀7 기억하시라 했죠? 풀9, 풀7. 그러면 먼저 공식, 날짜를 주어졌잖아요. 날짜를 주어졌죠? 2015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최종 월경일인 경우, 자, 그러면 2015년 11월 3일에다가 풀9, 풀7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다가 11월에다가 9를 더했어요. 근데 20일이 넘어가 20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요 첫 번째 공식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마3풀7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일에서 3을 빼면은 우리가 8이 되겠고, 3에다가 7을 더하면 몇이죠? 10이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8월 10일이 됩니다. 8월 10일.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분만 예정일은 머릿속에 요 풀9, 풀7을 먼저 일본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풀9, 풀7.
그래서 월에다가 9, 일에다가 7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월에다가 먼저 이제 9라는 거를 대입을 했잖아요. 11 플러스 9를 했더니 20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1년 12달인데 20개월까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얘를 더해 주시는 게 이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2의 공식 마이너스 3 플러스 7을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1월에서 마이너스 3을 뺐더니 8월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일에다가 7 플러스 7을 했더니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8월 1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만의 정의는 풀9, 풀7을 1번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플러스 9 계상 시 12월이 넘어가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입하셔라? 제 2번 공식인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 3 풀7을 기억하셔라. 풀9, 풀7 마 3 풀7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정상 질식 분만을 마치고 휴식 중인 산욕기 산모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산욕기에 주의해야 될 걸 물어봤고요. 산욕기라는 거는 임신과 분만에 의해서 생긴 변화가 임신 전의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을 우리는 산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의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을 우리는 산욕기라고 하겠고, 이 기간을 보통 8에서 6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랑 요 산욕기를 기억하기 쉽게 산모가 욕하는 시기, 몸이 회복이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회복하는 동안 너무 힘드니까 산모가 욕하는 시기, 산욕기 6에서 8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산욕 기간을 회복기, 몸조리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산욕기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 출혈, 감염, 그 다음에 좀 안정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1번에 보시면은요, 산욕기 산모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달리기, 아령 들어올리기, 유산소 운동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산욕기 산모들은요, 이렇게 과격한 운동보다는 그냥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는 괜찮지만, 무거운 물건 든다든지 과격하게 달리기 하시는 건 안 돼요. 좀 안정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유동시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시기가 뭐죠, 여러분? 유동시기는 미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처럼 흐르는 거를 우리가 유동시기라고 하는데, 산모가 미음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영양가가 풍부한 시기를 드시면 되는 거지 유동시기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이제 산모한테 주셔야 될 시기는 영양가가 풍부한 이런 시기를 주셔서 산모의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를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대량의 출혈 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산욕기 산모에게서 주의해야 할 상황, 제가 아까 말했죠. 출혈에 주의해야 되겠고, 감염, 그러니까 산모가 열이 막 고열이 발생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고, 질세척을 자주 하도록 격려한다. 질세척, 현재 우리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서 자궁과 질이 현재 안 좋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질세척을 하면은 오히려 감염의 요소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세척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는 2에서 4주까지는 금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과 5번을 묶어서 자궁 경과는요, 4에서 6주 후에 복구되기 때문에 자궁과 그 다음에 요 질은요, 이 산욕기 동안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시기예요. 그때 동안에는 자궁과 질에다가 어떤 안 좋은 것들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세척을 한다든지 성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오히려 자궁과 질에 무리가 가서 회복이 되지 않고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감염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모가 6에서 8주 동안 산욕기가 가지는 이유는 이 6에서 8주 안에 우리 엄마 몸에서 제일 고생한 장기가 어디죠? 이 자궁.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질이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이 자궁과 질의 회복 기간이 6에서 8주가 걸리기 때문에 산욕기를 6에서 8주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을 볼게요. 임신 32주 차에 임신 중독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임산부가 지켜야 할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신 중독증일 때는 고단백, 저염, 고비타민 식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임신 중독증을 한번 볼게요.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자간전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진단이 되는데, 고혈압, 단백뇨, 부종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의 증상을 조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놔둬버리게 되면은 자간전증이 자간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간증이었을 때는 고혈압 단백뇨 부종의 3대 증상에 뭐가 동반되냐? 경련까지 동반되는 아주 위험합니다. 경련까지 동반되는 아주 위험한 증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임신 중독증이 진단되신 분들은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이 진단되신 분들은 얘네들을 잘 관리해서 자간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의 3대 증상 고혈압 단백뇨 부종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간전증이잖아요. 자간증의 전에 있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증에서 자간증으로 넘어가 버리면 3대 증상이다. 플러스 뭐가 하나 더 붙는다? 경련이 동반된다. 뭐 요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호를 볼게요.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일 때 간호 철저한 산정 관리로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이 발생되는 것도 잘 보셔야 되겠고 임신 중독증이 진행이 됐다 하면은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서 자간전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산정 관리로 임신 중독증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일 경우 이제 이 친구가 자간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모들 산정 관리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조기 발견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활동을 이제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이 진단되게 되면 활동을 제한을 합니다. 고혈압이 현재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활동을 하면 혈압이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침상 안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뇨가 막 빠기 시작하니까 고단백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탄수화물, 고비타민, 영양분을 좀 다 높여줘요. 고단백, 적절한 탄수화물, 고비타민, 수분은 제한. 왜 그렇죠? 부종이 있으니까 수분은 제한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고, 그 다음 부종이 있으니까 저염식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침상을 안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열량 섭취를 또 하는 것도 너무 많은 열량 섭취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현재 살도 너무 많이 찌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열량 섭취로 체중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투여를 할 수 있어요. 진정제 같은 약물 투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혈압, 단백뇨, 그 다음에 부종에 따른 이런 시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염식이 하셔야 되겠고, 단백뇨 있으니까 고단백 주시면 되겠고, 부종이 있으니까 저염, 그 다음에 수분 제한,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니까 좀 안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찌면 안 돼요. 근데 운동을 현재 못하는 상태니까 좀 저열량으로 저탄수, 그다음에 비타민 같은 것들은 늘려주셔야 되겠죠. 비타민은 늘려주셔서 우리 환자의 간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 고혈압, 단백뇨, 부종 요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자간전증에 임신 중독증은 자간전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으로 넘어가면 여기다 플러스 하나 뭐 더 붙는다? 경련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관리하는 이 간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침상 완전 활동 제한을 하셔야 되겠고, 단백 높여주고 탄수화물 적절히 줘서 너무 살이 찌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탄수, 그다음에 저열량 섭취, 그다음에 비타민을 줘서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경우는 몸의 회복을 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은 필수로 주셔야 되겠고, 부종이 있기 때문에 수분 제한, 그다음에 저염식도 고혈압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볼게요. 자, 13번. 배란이란 성숙남포로부터 한계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란 후 2주일경에 월경이 일어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5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감소입니다. 자, 그래서 배란이라는 거는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 내에서 배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난자가 알자거든요. 여성도 한 달에 한 번씩 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배출을 해요. 이걸 우리는 배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란이라는 거는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 상승 전 갑자기 뚝 떨어져요. 떨어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배란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원래는 여성의 호르몬 대표 주자의 에스트로겐, 얘네가 여성의 몸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배란 주기가 되니까 프로게스테론 상승 전에 이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기운을 잃고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점차 상승을 보이는 단계가 배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서서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상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배란이 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어떻게 되는 거? 상승되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임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배란이 된다는 거는 정자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이 뭐죠? 나는 임신할 상태가 되었다. 임신할 몸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배란 상태에서 정자를 만나잖아요. 배란이 됐다는 거는 프로게스테론이 현재 높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정자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임신이 되죠. 그러면 프로게스테론도 높아지고 다시 떨어졌던 에스트로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임신 상태에서는 모든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상승, 배란을 억제하여 임신을 유지하고, 근데 이제 임신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정자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죠? 프로게스테론 올라있을 필요 없죠. 갑자기 프로게스테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에스트로겐도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신이 성립되지 않으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여 자궁 내막이 파괴되는 월경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호르몬에 대해서 너무 막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배란이 되면 프로게스테론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님을 만나면 임신이 되지, 그럼 프로게스테론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임신과 임신이 되면은 다 이렇게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임신이 성립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한다.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경하는 시기에는 에스트로겐도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도 감소하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란 시에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하니까 체온이 어떻게 되죠? 기초 체온이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임신이 성립되지 않은 월경 시기에는 에스트로겐도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도 감소하니까 올랐던 체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볼게요. 마지막 줄. 임신 중 자궁 증대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여러분 3번. 신체 중심의 변화로 요통이 생겨요. 자궁이 커지면서 허리를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의 통증이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임산부들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상지 경련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경련이 발생해요. 자, 화면 보시면 하지 경련 이렇게 되어 있죠.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궁이 커짐으로써 다리에 신경을 압박을 하니까 하지의 경련, 아래쪽 다리 아랫도리에 경련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똑바로 누우면 혈압이 상승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승된다를 지워주셔야 돼요. 반듯하게 누우면 혈압이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있는 앙화일을 하고 계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면 배가 볼록 튀어나왔죠. 이게 자궁이 증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뭘 누르냐? 하대 정맥이라는 거를 이렇게 눌러요. 하대 정맥이라는 걸 눌러서 반듯하게 누우면 자궁이 죄송해요, 하대 정맥 아니고 대정맥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돼요. 여기 지나가고 있는 대정맥을 누르게 돼서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혈압이 발생을 합니다. 저혈압.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 가끔 체위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자궁 압박으로 해서 대정맥을 누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횡격막이 올라가고 폐의 길이가 길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횡격막이 올라가요. 자궁이 커지면서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횡격막이에요, 여러분. 횡격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자궁이 커지니까 이 횡격막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면서 폐를 막 눌러요. 폐를 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은 여기서 자궁이 이렇게 커지면서 횡격막을 어떻게 하죠? 횡격막이 올라가고
폐의 길이는 횡격막이 또 폐를 이렇게 올리니까 폐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폐의 길이는 짧아져서 호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 숨 굉장히 많이 차잖아요. 그래서 자궁이 증대가 되면서 횡격막이 상승을 하게 되고 폐의 길이는 또 그로 인해서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은 숨이 차고 짧은 호흡,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볼게요. 앙화이로 누우면 정맥 기환량과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앙화이로 누우면 정맥 기환량과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대정맥을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막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박출량, 혈액순환 자체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산후 3일째로 유방 우려이 있는 산모에게 모유 수유 준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산모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유 수유 시 유방 간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답은 1번. 신생아가 유두를 자주 흡인하며 유주 분비가 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수유 전에 유두와 유륜을 비누로 깨끗이 닦고 물로 씻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산모들 같은 경우는 수유 전에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물과 비누로 유방을 깨끗이 씻되 유두를 보호하는 유분을 제거하지 않기 위해 유두는 비누 사용을 금합니다, 여러분. 유두는 비누 사용을 금해요. 만약에 유두도 막 비누로 닦게 되면 유두가 건조해지고 뭐가 올 수 있냐? 유두가 손상되는 유두균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두는 비누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유두 균열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두 같은 경우는 물로만 좀 세척해 주시는 게 권장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모유 수유는 아기와 산모에게 폐료를 초래하므로 7일이 지난 후에 수유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유 같은 경우는요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죠. 유대감 같은 거 신생아와 산모의 유대감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유를 하면은 산모의 몸의 회복도 굉장히 더 빨리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산후 18시간부터 수유는 가능하고요. 출산 후 산모에게 모유 수유 장점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매 수유 후 유방을 비우면 다음 수유 시 유줌량이 감소한다겠는데 여러분 증가하기 때문에 비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 수유 후에는 남은 젖을 다 비워내 주셔야 새로운 신선한 젖들이 차오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모유량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처음에는 모유가 잘 나오지 않으므로 분유를 먼저 먹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모유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젖물리기를 하셔야 그래야 모유 형성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출산 후 산모에게는 모유 수유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이 모유 수유라는 거는 굉장히 좋죠. 아이에게도 좋고요. 우리 산모에게도 좋아요. 특히 산모의 회복을 돕습니다. 젖을 물리게 되면은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자궁 수축이 유발돼요. 자궁 수축이 유발돼서 우리 산모 안에 있는 이 자궁 안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 찌꺼기들이 자궁 수축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배출돼요. 그걸 우리 오로라고 하잖아요. 오로 배출이 더욱더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산모의 회복이 그래서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신생아 양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애착 형성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물과 비누로 유방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런데 유두 같은 경우는 유두를 보호하는 유분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두는 반드시 유분을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 비누 사용이 금해집니다. 그래서 유두만은 비누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비누 사용을 하면은 유두가 건조해지게 되고 이 건조한 유두가 막 갈라져서 유두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두는 반드시 물로만 이렇게 좀 세척해 주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젖을 먹이기 전과 먹이고 있는 동안에는 유방 마사지를 해주셔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젖 생성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다음에 젖을 주지 못했을 경우 엄마가 젖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젖을 짜내야 돼요.
젖에 차 있는 젖을 짜내서 유방의 우려를 막고 유방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 우려라든지 젖이 차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통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얼음 주머니를 데워주셔서 통증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우리 아까 지문에서 나왔듯이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했어요. 모유 수유를 하고 나서 젖에 남아있는 나머지 젖은 좀 비워내서 짜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방 우려를 예방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젖의 분비로 새로운 젖의 형성도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산 후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하는 우리 임산부들한테는 젖을 좀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젖 생성도 잘 되고 유방우려 같은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실게요. 주부가 락스로 욕실 청소를 하다가 락스가 눈에 튀어 들어갔을 경우 눈을 세척하는 방법, 눈 세척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눈 세척은요, 자, 용액을 사용을 하죠. 그 용액을 사용하는데 그 용액은 보통 생리식염수나 지신된 세척액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해요. 0.9% 생리식염수, 소금물이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세척을 하고, 이 용액의 온도는요 37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좀 살짝 낮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자, 눈 세척 시 환부 머리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하여 안검을 벌리고 눈 안쪽 내안각에서 바깥쪽으로 용액이 흐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림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환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왼쪽 눈이잖아요. 왼쪽 눈에 락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눈 세척을 할 때 이 왼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도록 고개를 숙여 주셔야 돼요. 이쪽의 눈에, 왼쪽 눈에 현재 락스가 튀었어요. 그러면 이 눈을 세척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눈을 세척을 할 때는 이 눈이 이 아래쪽으로 오시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눈이 있는 쪽으로 숙여 주셔야 돼요. 눈 세척 시 환부 부위 머리를, 여기 부위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 이렇게 잡아 당기면 보이는 거 있죠. 눈 밑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검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검을 벌리고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용액이 흐르게 한다.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 안쪽,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내안각 이렇게 말하고 여기를 외안각. 그래서 물을 흘려내려 줄 때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인 다음에 여기서 물을 똑똑똑 흘려 보내 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생리식염수를 여기서부터 똑똑똑 흘려 보내서 여기를 타고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흐르도록.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흐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흐르면 다른 눈으로 침범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이 눈은 그 락스가 튀지 않는 오른쪽 눈은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척을 할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하시고 안쪽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개도 이쪽으로 숙여주시는 이유가 여기 이게 침범되지 않은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액이 그렇게 흐르게 하는 거 해서 환측 부위 머리를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눈을 세척을 할 때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에서 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에서 밖.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안이잖아요. 안. 그래서 내안각. 다음에 여기가 이 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바깥. 그래서 여기를 외안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안에는 비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루로 여기에 찌꺼기라든지 락스물이 들어가면은 또 코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전신에 또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루관을 피해서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세척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점적기 있잖아요. 점적기 자체가, 점적기 끝이 여기 눈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닿지 않게 눈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16번의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세척을 하셔야 되겠고, 1번 세척 용액은 41도가 아닌 몇 도였죠? 37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척할 동안 용액이 외안각에서 내안각으로 흐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 했죠?
내안각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흐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환측 반대 부위로 머리를 돌리게 한다 라고 되었는데, 환측 부위가 어떻게 가게? 아래로 가게 머리를 숙여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점적기가 눈에 닿게 한다 라고 되었는데, 점적기가 눈에 닿으면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적기가 눈에 닿지 않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볼게요. 마지막 줄.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답은 3번.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여 젖어 있지 않도록 갈아준다. 자, 1번. 알코올 함유된 세정제로 씻는다 라고 되었는데, 알코올은 사용하게 되면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게 돼서 알코올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로 씻긴 후 베이비 파우더를 뿌린다. 베이비 파우더 같은 경우는 피부에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발진 부위에 항생제를 도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맞는 답이 아니죠. 항생제는 치료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발생 후에 이제 발진이 너무 심하면 항생제 연고도 도포할 수 있지만, 현재는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5번 잠이 들었어도 2시간마다 깨워서 기저귀를 교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잠이 든 상태에서는요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아이들한테는. 자, 그래서 우선 17번 볼게요. 기저귀 발진 간호, 기저귀를 자주 확인해요. 자주 확인하는데, 특히 5번 같이 잠이 들었을 때는 굳이 깨워서 갈아주실 필요는 없죠. 아기들은 자기가 자다가 불편하게 되면 알아서 깨서 울잖아요. 그때 갈아주시면 되죠. 근데 굳이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갈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기저귀를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주 확인해서 갈아주어서 젖어 있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축축한 상태면 피부가 습해지면서 피부 발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습진 같은 거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발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비누로 둔부를 깨끗이 닦아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아까 알코올 있었죠. 알코올은 피부에 사용하시면 건조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발진 전에는 비누로 둔부를 깨끗이 닦아주고요. 발진이 생겼어요. 발진 후에는요, 굳이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비누도 건조를 좀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진 후에는 그냥 비누 사용을 금하고 물로 이렇게 세척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피부가 접히는 부분은 깨끗이 닦고 건조, 그래서 피부를 건조하게, 물기가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너무 꽉 조여서 채워놓는 것도 좋지는 않으세요.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발진 전에는 비누로 둔부 깨끗이 닦아주고요. 발진 후에는 굳이 비누로 사용을 하는 거는 금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습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통풍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면 산모와 신생아 간의 혈액형의 부적합에 의한 항원 항체 반응으로 발생하는 태아 저하고증의 조건. 태아 저하고증의 조건에서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엄마가 RH 마이너스, 아빠는 RH 플러스. 그래서 엄마 RH 마이너스에 아빠가 RH 플러스, 거기에 아기가 누가 태어난 거죠? RH 플러스의 태아가 태어났을 때,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 태아 저하국증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가정이 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또 설명을 듣다 보면은 어렵다고 학생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 공식을 좀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어떨 때 태아 저하국증이 생기냐? 엄마 RH 마이너스, 아빠 RH 플러스일 때, 엄마 뱃속에 누가 있을 때, RH 플러스의 태아를 가졌을 때 태아 저하고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발생 과정을 한번 볼게요. 답은 여러분 2번이고요. RH 여성인 엄마, RH 플러스 남성인 아빠를 만나 RH 플러스인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RH 플러스 혈액 일부가 모체 혈액으로 침투함으로써 모체 내에 항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항체가 생성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우리 아기한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 RH 플러스 아이를 낳고 나서 두 번째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임신에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임신부터 태아 적혈구 용혈 현상이 발생을 하겠고, 이 치료 방법은 뭐냐? 이 엄마가 두 번째 임신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 항디 항체가 포함된 면역 글로불린을 다음 임신에서 태아가 용혈성 질환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 면역 글로불린 투여해 주시는 게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뱃속이 엄마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 뱃속인데 RH 마이너스 엄마예요. RH 마이너스. 그러면 P 자체가 엄마는 RH 마이너스 P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뱃속에 아가가 애기예요. 탯줄이 이렇게 연결된 A가 RH 플러스 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탯줄과 태반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혈액을 통해서 RH 마이너스 RH 플러스니까 어찌됐든 엄마 몸속에는 RH 마이너스라는 혈액이 흐르고 있으니까 엄마 몸속에는 RH 플러스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몸에 있지 않는 새로운 놈이 들어왔네? 얘는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친구잖아. 빨리 얘를 갖다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자. 얘를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RH 플러스를 적으로 인식해서 다음번에 또 플러스라는 놈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 플러스라는 놈에게 이렇게 플러스라는 놈에게 나는 지지 않겠어. 플러스라는 놈을 대항을 해야 되겠어. 라고 엄마 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H 마이너스 혈액이 RH 플러스라는 태아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RH 플러스 혈액형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지금 당해주고 있지만 다음 임신했을 때는 내 몸이 절대적으로 RH 플러스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임신 때 엄마 몸에서 RH 마이너스 항체, RH 플러스 항체, 그러니까 RH 플러스를 반대하는 군대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임신에서 RH 플러스 아이가 또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아이에. 그러면 엄마 몸속에서는 내가 너 들어올 줄 알고 미리 군대 만들어놨어. 너를 없애버릴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놨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용혈 현상이 막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아이부터 용혈 현상이 발생을 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면역 글로불린을 두 번째 임신하기 전에 이렇게 투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기전 뭐 굳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요거 발생 과정에서 태아 적아구증은 RH 마이너스 엄마, RH 플러스 남성이었을 때 아기가 RH 플러스일 때 요것만 기억하세요. 엄마 마이너스 아빠 플러스 아기 플러스일 때 생기는 거고 이제 용혈성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첫 번째 아이가 아닌 두 번째 아이부터 발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굳이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너무 어려우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볼게요. 자, 마지막 줄, 기초 대사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은 답은 4번이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요, 혈액순환 및 호흡 유지를 위한,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열량을 우리는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볼게요.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특수한 직업인으로서 간호조무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업무의 한계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성실과 책임의 완수 요거고요. 2번을 간혹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호사의 업무 분담이 아니라 간호사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21번 볼게요. 3세 미만 소아의 귀에 약물 투여 시 이도를 곧게 하기 위해 귀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후하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도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에 이렇게 기가 있잖아요. 귀 안쪽에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이 길을 곧게 펴줘야 돼요. 약물을 점적을 할 때 곧게. 구불구불한 길인데 이 길에다가 약물을 투여할 때는 이 길이 일자로 펴지게 잠겨줘야 되거든요. 귀를. 그다음에 우리가 귀 고막 체온을 잴 때도 이도 안에 젤대로 이렇게 삽입이 될 수 있게 얘를 이렇게 당겨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도를 곧게 하기 위해서는 성인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상방. 그다음에 우리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하방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척추골절로 인해 체간부 석고, 체간부 몸통에다가 현재 석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고붕대 그 딱딱한 거 있죠, 여러분 초록색으로 된 거. 체간부 석고를 한 환자에게 주의 깊은 관찰과 문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1번 복부팽만을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체간부 석고 몸통 자체에다가 석고붕대를 지금 감아 놓은 상태예요. 석고붕대 굉장히 단단하고 조여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체간부 석고를 한 환자는 복부가 조이고 석고로 고정되어 있어서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심과 구토,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심, 구토, 변비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장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청진기로 배에다가 이렇게 청진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체간부 석고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청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진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청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죠? 문진, 환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소화가 잘 되세요? 가스 배출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불편감은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문진을 통하여 환자의 복부 팽만 증상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는 혹시 배에 가스 찬 느낌 있으신가요? 속이 막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느낌 있으세요? 가스는 잘 배출되고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물어봐서 복부 팽만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 의식이 여러분 소실이 돼버리잖아요. 의식 소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유지입니다.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를 유지해서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 소실, 가장 먼저 기도 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정상적인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답 2번이죠. 자, 그래서 24번에 보시면 정상 소변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할 사항은 포도당이 소변에서 발견되면 우리 뭐라 하죠? 이거를 당뇨라고 얘기를 하겠고, 단백질이 소변에서 검사돼요. 그러면 우리 단백뇨.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이 있는 우리 임산부들 단백뇨 나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케톤이 나와도 안 돼요. 케톤이 나왔다는 거는 당뇨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겠고, 빌리루빈이 나오게 되면은 황달, 간의 문제, 간 담도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소변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될 상황, 포도당, 단백질, 케톤, 빌리루빈.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볼게요. 25번 문제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고 정말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와서 틀려서는 안 돼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당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부족하면 당뇨병을 일으키는 호르몬. 그래서 답은 1번 인슐린이죠. 자, 우리 췌장은요 진짜 중요했어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자, 췌장은 내분비의 기능도 하고 있고 소화기의 기능도 한다 했어요. 내분비가 여러분 뭐죠?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호르몬도 나와요. 무슨 호르몬이 나오느냐?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인슐린은 어떤 호르몬?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췌장에서는 소화기계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그래서 지로 기억을 하셔야겠죠?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트립신, 지방의 소화효소인 리파제.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 탄단지를 기준으로 아트리 이렇게 기억하자겠죠? 아트를 하지 마라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자 했잖아요. 좀 강하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아트를 하지 마라 이 새끼 하면 아트리 이렇게 소화효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볼게요. 약물의 투여 방법 중 약효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한 거. 이것도 여러분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약효 제일 빠른 거 뭐죠? 정맥, IV, 그 다음에 근육, IM, 그 다음에 피하, 구강 이 순서예요. 근데 이제 피내주사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피내주사는 약물 효과, 약효보다는 피내주사를 주로 하는 이유는 검사와 진단을 목적으로 피내주사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반응 검사, 결핵 반응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요 결핵 반응 검사요 여러분. 결핵 반응 검사하기 위해다가 약물을 피부 껍데기에 주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 진단하기 위해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조영제 사용하기 위해서 조영제 반응 검사, 피부 반응 검사. 이거 항생제 할 때 피부 반응 검사 하죠. 이런 것들은 피내주사를 사용을 하는데 뭐 이게 약물의 효과를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피내주사는 검사와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단 기억하실 거 이게 2020년 상반기인가 하반기에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BCG는 어디로 접종을 하는가? 접종을 할 때 정맥이냐 근육이냐 피하냐 뭐 피내냐 이게 많았어요. 유일하게 BCG 결핵 예방 접종만 피내로 합니다. 피내 껍데기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 피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그 예방접종 주사는 근육 주사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BCG도 근육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BC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내 접종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27번. 처방전에 사용하는 약어와 그 의미로 옳은 것은 약어 295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서도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그냥 기본적인 거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만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면 당장 지금 약어는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최근에 약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지금 약어에 대해서 문제 출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0.01%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둬야 될까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자, 그래서 약어를 보시면은 지금 약어와 그 의미가 옳은 거 답은 1번이거든요. BID 하루에 2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게 요 BID 이런 거 하루에 한 번 QT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번 BID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3라고 하잖아요. 3 T 3 할 때 T 들어가죠. T I D 그 다음에 네 번은 Q I T 네 번.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2번에 보면 여러분 AC 나왔죠. AC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식전 식전이라는 표현. 식사 전에 약물 투입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OD라고 나왔어요. OD는 우측눈을 얘기를 해요. OD.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랑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우측눈을 OD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 OD 그 다음에 OS 우측눈 그 다음에 좌측눈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연결하는 OU는 우리 양쪽 눈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OD는 오른쪽 눈 OS는 왼쪽 눈 요거 두 개를 연결하는 OU는 양쪽 눈 이렇게 해서 좀 그림으로 외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PRN이요. PRN은 필요시 그 다음에 우리 IV 정맥 또 뭐 있죠? 정맥 그 다음에 근육은 IM 이런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피하 SC 피하 그 다음에 구강 PO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뭐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을 보겠습니다. 절대 안정하라는 오더가 난 환자에게 허용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4번 대사 소모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야간에만 방문객 면회를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면회객의 방문도 제한을 합니다. 제한. 그래서 면회객을 제한하고요. 제한이 필요하고 금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면회객을 금지를 하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방문하는 것을 좀 제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 출입 허용 안 돼요. 웬만하면 침상에서 움직이지 마라가 ABR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절대라는 거는 100% 안정해라. 그러니까 침대에서 벗어나지 마. 우리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줄게.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출입하기보다는 침상에서 대소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환자 스스로 하도록 한다. 식사하는 것도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샤워 허용한다. 안 되죠.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샤워가 무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절대 안정은 우리가 약어로 ABR, Absolute Bed Rest라고 얘기를 하겠고 열량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이 이닦기, 돌아눕기 등 체위 변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요. 말하는 것도 의사표시 정도만 허락이 되는 정도가 우리가 ABR이에요. 100%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회객이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침대에서 안정하고 있고 모든 일을 누가 해주죠? 의료요원이 도와줘요. 그 다음에 대소 소모를 어떻게 하죠? 대사의 소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내 몸의 힘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ABR. 자, 그 다음에 29번 마지막 줄 고혈압을 치료 중인 K씨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이요법 고혈압 환자 저염식 저지방식 그 다음에 충분한 칼륨 섭취 칼륨 K 포타슘 이 포타슘이 소금기를 또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륨 섭취 그 다음에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녹황색 채소 아시죠 여러분? 녹황색 그러니까 신선한 우리 초록색 잎으로 되어 있는 채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
그다음에 오렌지나 귤 같은 우리 과일 있죠. 여기에 칼륨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칼륨 섭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많이 섭취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식 및 자극적인 음식 제한을 하셔야 되겠고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금한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시기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이 알고 있는 거에다가 요 칼륨 섭취, 충분한 칼륨 섭취 해준다. 이건 해준다예요. 해준다. 요 정도만 끼워서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기관지 천식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 간호조무사가 제공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간호로 옳은 것은 자, 기관지 천식이에요.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천식 환자 간호를 볼게요. 천식이라는 거는 알레르기성 질환이어서 알레르기 반응처럼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알레르기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출, 알레르기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호흡곤란이 굉장히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흡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호흡곤란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기관지가 일시적으로 좁아져요. 기관지가 이렇게 있는데 알러지원이 쇽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지가 깜짝 놀라서 기관지가 쉽게 말하면 깜짝 놀라서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기관지가 좁아지죠. 기관지라는 거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져요. 부종이 생겨서 좁아지면 그 산소라든지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재발이 잘 되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만성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지 천식 환자의 간호에서는요. 수분 섭취는 권장해 줍니다. 수분 섭취 권장해 주고 그 다음에 호흡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반자위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요.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숨이 차는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안정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주는 안정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기계 환자에서는요 적절한 충분한 습도를 제공을 해주셔서 기관지에 있는 이물질이 묽어지도록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호흡 횟수와 특성을 자주 사정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 적절한 습도를 제공한다. 여러분 천식 환자에 포커스 두지 마시고요. 기관지 천식 환자라고 하면 호흡기계 환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 특히 성인 간호 같은 경우에는 뭐 천식도 나왔고 폐암도 나왔고 막 등등등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전을 막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호흡기계 질환 하면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증상에는 호흡곤란, 그다음에 뭐 객담, 객혈, 열도 나고 그다음에 통증, 흉통 이런 것들이 있지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호흡기계 질환을 막 따로따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호흡기계 질환이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 호흡곤란, 객담, 객혈, 열도 나고 통증도 있고 막 기침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어떤 간호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호흡곤란이 있으면 안정하게 해주시고 반자위 해주시면 되겠고 그쵸? 안정하고 반자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담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객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객담을 묽게 하는 수분 섭취, 충분한 습도 제공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고 객혈 간호는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세요. 객혈 간호 그 다음에 열이 있게 되면은 해열 진통제 같은 거 주면 되겠고 아이스백 적용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통증이 있어요. 흉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때는 또 진통제 같은 거 처방을 해줄 수도 있겠고 기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기침을 하지 않는 우리가 진해제 같은 것들도 처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외우실 게 아니라 여러분 호흡기 질환의 환자들은 뭐 이런 증상이 크게 있는데 이 증상에 따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이네들을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고 복잡하십니다. 그래서 성인 간호학을 공부하시는 팁 자체는 뭐냐면 이런 질환들을 다 따로따로 외우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큰 호흡기계 하면 호흡기계의 증상, 그 증상에 따른 간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뭐 신장 쪽의 질환 그러면 신장에 대해서 크게 공부를 하시고 신장에 대한 질환에 따른 간호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지 이런 질병명에 대해서 하나 따지고 들자 하면 굉장히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31번 백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주 백내장 수술 후 교육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답은 2번이에요. 수술 부위에 통증이나 안압 상승이 있는지 확인한다. 백내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백내장 수술, 여튼 눈이잖아요. 여기
백내장 수술 후, 뭐 그다음에 녹내장 수술 후 이런 거 따로 외우지 마시고 눈 수술 후 주의사항 이거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백내장이니까 백내장이 무엇인지만 좀 볼게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되는 것,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면 이렇게 뿌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정체가 혼탁되는 것으로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퇴행성 백내장이 가장 많고요. 이제 보통 이거는 수술로 제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과 뭐 같이 쌍벽을 이뤄서 잘 내는 게 녹내장이 있는데 이 녹내장은 얘는 수정체가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된 거, 녹내장은 압이 상승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녹내장도 백내장도 둘 다 방법은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간호는 뭐냐?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호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주의사항을 볼게요. 1번 수술한 눈의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용 안대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보호용 안대를 그냥 대충 붙여놓는 게 아니고 눈꺼풀 위에다가 딱 밀착해서 붙여놔요. 왜냐? 안구 운동을 최소화해서 안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보통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걸 개복술이라고 하잖아요. 개복술을 하고 나서 상처를 어떻게 해주죠?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복대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 아시죠? 복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상처를 지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을 수술을 해도 눈꺼풀 위에다가 꺼즈를 딱 밀착해서 붙여서 눈을 딱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눈알이 굴러가지 않게, 눈알 운동을 하지 않도록. 왜냐? 그래야 상처 회복이 빠르고 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도록 하며. 수술한 쪽으로 딱 누워요. 수술한 쪽으로 누우면 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쪽으로 눕도록 하며,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좋아졌고 달라져서 체위와는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수술하지 않는 쪽으로 눕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수술하지 않는 쪽으로 말이 뭐 이상하네요. 여러분 수술하지 않는 쪽으로 눕도록 한다 하면 맞는 답이에요. 왜냐? 수술한 쪽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도록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안압 상승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돼요. 안압이 상승하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두통, 환자가 막 두통 호소하시고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을 막 호소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안압이 상승되는 증상이 나타난지 관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압 상승의 예방을 위해서 기침, 우리 몸에 압이 올라가는 기침 및 그 다음에 코 풀기를 좀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응가, 배변할 때도 힘주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압 상승을 예방하는 간호, 이거 다 안압 상승을 예방하는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눈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이것도 안압 상승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잡을 때도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리도록 한다. 요거는 뭐죠? 우리 보통 바닥에 물건이 떨어지면 그냥 허리를 숙여서 딱 줍잖아요. 그러면 이때 안압이 허리를 숙여서 딱 잡아버리면 안압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허리 숙이지 마세요. 허리 숙이지 마시고 물건을 땅바닥에 있는 것을 집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라?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리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체 역학이죠. 신체 역학에서 여러분 배우셨어요? 이 자세도 하는 이유가 허리를 숙이게 되면 안압이 상승을 하는데 안압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잡아라. 근데 웬만하면 수술 후에 무거운 짐 옮기는 거 이런 것들 좀 금지는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2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방이죠. 자, 수기요법에서는 수기는 추나, 안마, 지압이라고도 하는데 한의학에서 외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다. 수기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답은 4번. 관절 기능 이상 시 관절의 운동 범위를 개선시키는 거를 우리는 추나, 수기요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번 수기요법은 부항이라는 용어로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죠. 맨 위에 줄에 수기는 추나, 안마, 지압이라고도 하는 용어로 얘기를 하겠고, 보통 이 수기요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나요법이라고 보통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요법은 추나요법, 안마, 지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 관절의 염증성 질환이나 골절 시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추나요. 추나는 염증이 있거나 골절이 있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근육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혈액의 생성을 촉진한다. 혈액 생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근경련 상태를 개선시키는 거지 혈액 생성과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관절 주위 조직을 수축시키는 효과, 관절을 원활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완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 침 시술을 받은 환자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현훈시, 어지러움시 의사에게 알린다. 요게 답이고요. 자, 2번 보시면 유침 시간 동안 환자의 체해를 자주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침이라는 거는 침이 꽂혀 있는 시간이에요. 침이 꽂혀 있는 시간 동안 환자 체를 편안한 자세로 그 다음에 견딜 수 있는 누운 자세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체위 변경은 하시는 거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앙화의로 누운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고 체위 변경은 유침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발침 후 알코올 솜으로 침공 부위, 침이 찔려져 있던 부위를 닫고 출혈 시 멈출 때까지 침을 계속 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발침은 침을 뺐다는 거잖아요. 침을 빼고 난 후에는 알코올 솜으로 침공 부위를 닦아주고 만약에 출혈이 있을 때는요, 출혈이 멈출 때까지 지그시 눌러준다. 자, 그다음에 4번 발침 후 남은 침이 없는지 환자에게 살피도록 한다. 발침을 하고 나서 침을 빼고 나서요, 남은 침이 없는지 침을 뺀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좀 2차적으로 환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이건 맞지만 환자에게 처음부터 이거 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발침 후에 남은 침이 없는지 먼저 침을 뺀 사람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어디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하느냐, 발침, 특히 이런 머리 안쪽에 있죠. 머리 안쪽에 침을 놨을 때 요거를 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뭐 엉덩이, 서해부, 가슴 등 발침 후에 침을 남겨놓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실습 나가서도 이거 실수 좀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침 후에 남은 침이 없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는 거 중요하세요. 5번 사용한 침구는 깨끗한 물로 닦아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한 침을 얘기해요. 사용한 침은요, 손상성 폐기물, 침구 뾰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손상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 막 비닐에다 갖다 넣어놓으면은 비닐을 뚫고 우리에게 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리셔야 돼요. 침, 바늘, 칼 이런 것들, 나이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거의 다 끝나가네요. 여러분 어디 갔죠? 죄송해요. 어머나, 안돼 여러분 죄송해요. 갑자기 넘어가 버려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34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수업하다 보면 좀 지쳐요. 그래서 조금 기운이 좀 빠네요. 물 한번 좀 마실게요. 자, 34번을 볼게요. 자, 34번은 치아후식증 예방을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치아후식증은 요거는 우리 흔히 충치라고 얘기를 하죠.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불소의 국소 도포 올바른 칫솔법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치아후식증 예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칫솔질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죠. 그래서 칫솔질은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하루에 3회 해서 333요법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실시하고요. 상수도 불소 사업을 통해 불소 화합물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빨 양치질 하시고 나서 뭐 생수 떠가지고 이렇게 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수보다는 우리 그냥 일반 수돗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상수도 불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수돗물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소는 우리가 치아후식증을 또 예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해서 입을 헹궈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불소가 수돗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칫솔질. 그래서 치아후식증 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번 올바른 칫솔질. 그 다음에 2번 치면 열구색천인데 피면이 아닌 여러분 치면, 치아의 면을 열구 전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치아 뽑아놓은 거라고 했을 때, 치아를 뽑아놓은 거라 했을 때 치아면
치아가 면 보면 이렇게 홈이 막 있죠.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홈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막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쌓여 있다가 칫솔질로 잘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요것들이 나중에 충치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이 홈들을 이렇게 다 메꿔주는 거예요. 홈을 메꿔서 여기에 그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지 않게 하는 거. 이거를 치면 열구 전색, 다른 말로는 치아 홈 메우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소도포, 그 다음에 4번에 식이조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 후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식이조절에서 저탄수화물, 우리 탄수화물은 전환이 되면은 당 성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탄수를 먹는 이유는 우리 탄수화물은 전환이 되면 당이 되기 때문에 또 충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빨을 구성하고 있는 칼슘 성분을 또 많이 드셔주는 것도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겠고, 그 다음에 과일이라든지 야채 등을,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식품들 있죠. 가공되지 않은 식품 등을 드셔주셔서 치아를 청정작용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4번. 수술 시에는 멸균된 수건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치과 진료실 감염방지. 그냥 치과 진료실 빼버리고 감염방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 씻기 하잖아요. 그래서 손 세척 후에 일회용 종이 수건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2번. 손 세척 시에는 시계와 반지를 빼고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시에는 그냥 수술 시에는 멸균된 수건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 일반적인 손 세척을 할 때는요, 일회용 종이를 사용해서 닦아요. 그런데 수술실에서 그 손 씻기를 할 때는 멸균된 수건을 제로에 된 상태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